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 한 남자와 파혼하며 어리석었던 제 자신과도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며 천국과 지옥으로 오갔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아빠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었죠. 저보다 3살 많은 언니는 일찍이 중국으로 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제주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큰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은 저희 자매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키워주셨어요. 언제나 감사했죠. 언니도 중국에 있는데 저마저 서울로 대학을 오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제주도에 부모님을 두고 가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지만 오히려 아빠와 엄마는 저를 괜찮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작은 섬과 달리 서울은 정말 화려하고 다채로운 곳이었어요. 어딜 가든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도 많고 멋진 남자들도 바글거렸어요. 하지만 꾸미는 것에 워낙 소질이 없던 저라 서울 사람들을 아무리 따라하려 해도 촌스럽기 그지 없었어요. 하긴 제가 워낙 평범한 외모이기도 해서 어떻게 해도 멋이 안 나더군요. 그런 제게 말도 안 되게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졸업을 1년 앞둔 제 생일날이었죠. 제 생일을 빙자해 술을 진탕 마시고 싶었던 친구들의 성화에 처음으로 술집에서 크게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며 탄 용돈 선물로 술집의 절반을 빌려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술이 좀 오르자 짓궂은 친구들이 생일자인 저에게 다른 테이블에 가서 생일주를 받아오라고 시켰어요. 남자 몇 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한 자리에 가서 저는 쑥스럽게 이야기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수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주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친구들이 여기서 못 받아오면 더 심한 벌주를 줄 거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세게 한 잔 말아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술을 건네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순간에 그 남자에게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가 준 술잔을 비우자 제게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생일 파티를 이렇게 성대하게 해요? 여기 술집 절반이 그쪽 친구들이죠. 스케일 한번 크게 놓으시네요. 그쪽이 다 쏘는 거예요? 아, 네. 생일이라서 제가 한 턱 내기로 했어요. 이런 파티 저도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 와,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 진짜예요? 저거 엄청 비싼 거라 우리 같은 학생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건데. 네, 이번 생일 선물로 언니가 준 거예요. 신발도 되게 좋은 거 신었네요. 그는 눈썰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차고 있는 시계 브랜드까지 알아채더군요. 그 시계는 얼마 전 언니가 한국에 다녀가면서 생일 선물로 사다 준 시계였거든요. 게다가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역시 유명 브랜드 것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알아봤어요. 이렇게 제가 생일주 드린 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제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네? 제 번호를요? 너무 잘생긴 그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는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얼른 그와 번호를 교환하고 저는 기분이 좋아 그에게 말했어요.
여기 테이블도 제가 계산할게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술에 취했던 건지 그에게 취했던 건지 저는 그의 테이블까지 계산을 해줬어요. 소리까지 깨악 지르며 좋아했던 저는 그날 동기에게 업혀갈 정도로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날 눈을 뜨니 그 잘생긴 남자에게 정말 연락이 와 있었어요. 수정씨, 어제 생일이라 술 많이 마셨겠네요. 괜찮으면 오늘 같이 해장할래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한참 동안 휴대폰을 쳐다보았어요.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몸매의 촌스러운 제게 그냥 남자도 아닌 진짜 완전 멋있는 남자에게 먼저 만나자는 연락이 오다뇨. 저는 당장 나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꾸미고 나갔어요. 해장하러 순댓국도 같이 먹고 커피까지 같이 마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저와 달리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키도 크고 몸매 관리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역시나 그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 TV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인데 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 뒤로도 그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자주 만났고 사귀게 되었어요.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와 거리를 걸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 그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수정아, 오늘 너 사는 집 가봐도 돼? 오늘? 집 안 치워서 좀 지저분한데? 괜찮아. 나도 잘 안 치우고 살아.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지 뭐. 쑥스럽지만 그에게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을 보여줬어요. 와, 니네 집 진짜 돈 많나 보다. 보통 대학생 이런 데서 못 사는데. 이렇게 큰 원룸 처음 봐. 우리 집, 방 다 합쳐도 여기보다 작겠다. 엄마랑 아빠가 다 멀리 계시니까 혼자 있더라도 안전한 게 제일이라고 하셔서 경비도 철저하고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해주셨어.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어쩐지 귀티가 좌알좌알 나더라. 내가? 그 큰 술집 빌려서 생일 파티한 것도 그렇고 좋은 시계에 신발에 내가 딱 알아봤잖아. 아니야, 우리 집도 그냥 평범해. 수정아,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돌 맞는다. 제가 사는 곳을 본 이후로 그는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툭 하면 결혼 얘기를 던지고는 하더군요.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결혼? 너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나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봐서. 이제부터 하면 되지. 수정이 너랑 나랑 결혼하면 여기 대학가 근처 말고 강남 쪽에 집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나 연예인 되면 기획사들이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편할 것 같아. 나는 어디든 다 좋아. 오빠랑 결혼한다면 나는 어디서 살아도 다 좋아. 지금부터 엄마 아빠한테 미리 살짝 말씀드려. 미래 사위랑 살 집 구해야겠으니 돈 마련해달라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속셈은 전혀 모르고 오빠와의 미래만 생각하며 황홀해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가 본격적으로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그가 연예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비용 명목이었죠. 수정아, 오빠 이번에 연기 개인 레슨 받을까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엄마가 돈 보내주기가 좀 힘들어서 말이야. 오빠, 저번에는 보컬 트레이닝 받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기 레슨도 받아? 요즘 스타들은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야 되잖아. 내가 어느 분야에서 먼저 성공할지 모르는데 미리 두루두루 준비해 놔야지. 그런가? 수정이 너는 이 연예계 쪽을 잘 모르잖아. 지금 나 정도면 진짜 준비 안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한 시간에 수백만 원 하는 레슨 받으러 다닌다고. 아, 그래? 그럼 오빠도 해야지, 당연히. 오빠는 벌써 내 연예인인데. 고마워. 역시 우리 수정이밖에 없어. 내가 연예인만 되면 이런 건 다 푼돈이야. 결혼하고 내가 다 갚아줄게. 참, 나 이따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먹기로 했는데 20만 원만 줄 수 있어? 여기. 그런 식으로 그는 자기 것인 양 제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루는 수정아, 오빠 이번에 연기 오디션 보러 가는데 보디가드 역할이라 잘 맞는 수트가 한 벌 필요할 것 같아.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서 하나 사줄래? 오빠, 내가 지난번 오디션 때도 수트 한 벌 사준 거 있잖아. 그거 입으면 안 돼? 그때는 남색이었잖아. 보디가드는 검정 수트 입어야지. 맞다. 신발도 좀 어두운 색으로 하나 더 사야겠어. 저번 것은 너무 튀는 색이라서. 알았어. 그럼 주말에 백화점 갔다가 우리 뭐 먹으러 갈래? 랍스타 먹으러 갈까? 너 기억하는구나. 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거. 너 지난주에 아빠가 또 돈 보내주셨다며. 그거 쓰자. 그거 나 졸업사진 찍으니까 예쁜 옷 하나 사입고 화장품도 좀 사라고 보내주신 건데. 또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오빠 요즘 SNS 업로드를 너무 안 했어. 그때 우리 같이 본 랍스타 가게 잘 꾸며놔서 인증샷 찍으러 많이 가잖아. 오빠 팔로워들 내 사진만 기다린다. 이것도 다 연예인 되기 전 물밑 작업이다. 그래, 나 어차피 다른 옷 입고 찍으려고 했어. 먹으러 가자. 미련스럽게 저는 그에게 계속 돈을 조달하고 있었고 몇 달 사이에 씀씀이가 커진 제가 걱정됐는지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요즘 별일 없지? 응, 별일 없지. 다른 게 아니라 아빠가 요즘 네가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횟수가 너무 잦다고 해서 말이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무슨 일 없어. 졸업 얼마 안 남아서 이것저것 수업 듣고 다녀서 그래. 아직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잘하는 거 찾으려니까 돈이 좀 들어가네. 미안, 엄마. 미안하긴 고민 많아서 네가 더 힘들지. 그래도 우리 딸 잘할 거야. 엄마 아빠는 믿어. 고마워, 엄마. 그런데 이번에 면접 특강 괜찮다는 게 있어서 들을까 하는데 돈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3달째. 그는 갑자기 제게 동거를 제안했어요. 수정아, 우리 엄마가 이번에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시게 되었거든. 아빠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나 네 원룸으로 들어갈까? 우리 집으로? 어차피 너나 나나 혼자인데 각자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돈도 절약되고 좋잖아. 네 원룸 크니까 우리 집 정리하고 내가 들어갈게.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수정아, 더 성인이야. 아직도 그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 맡아야 돼? 오빠랑 결혼 안 할 거야? 할 거야. 할 건데 내가 남자친구는 처음인데 동거도 처음이고. 괜찮아.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결혼 허락 좀 일찍 받았다고 생각하자. 근데 오빠 연예인 되어도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나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있겠니? 오빠만 믿어. 철없는 저는
그렇게 무턱대고 그와 같이 동거를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제가 부모님을 속이면서까지 동거를 한다는 죄책감보다 그가 저를 떠날까 항상 더 두려웠죠. 저는 그와의 행복한 생활에 부풀어 있었지만 얼마 후 그에게서 전과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전보다 돈을 더 요구하면서 저의 콤플렉스를 들추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수정아, 나 10만 원만. 오빠, 오늘도 어디 나가? 나 수업 끝나고 집에 바로 올게. 저녁 같이 먹자. 친구 저녁해서 같이 축하주 한잔 하기로 했어.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어딜 같이 가려고 그래. 내 친구들이 너 보면 다 나 욕해. 어? 왜 오빠 욕을 해? 내 친구 여자친구들은 다 비주얼 장난 아니야. 모델하는 애도 있고 라이브 방송하는 인플루언서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 데리고 나가봐.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못생겨서 그러는 거야? 얼굴이 별로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던지, 몸이 별로면 성형을 해서라도 얼굴을 완성시키던지 해야지. 니네 집 돈도 많은데 다 뒀다 뭐하니? 그동안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었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나 같은 애가 너랑 사귀는 게 말이 되니? 나는 수정이 너를 진짜 사랑하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둘이 다니면 엄청 수군거린다고. 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욕을 한다니까? 정말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빠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란 말이야. 앞으로 대스타가 될 나 같은 애가 너랑 만나주고 같이 살아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 나 새 선글라스 하나 사야 되니까 아빠한테 돈 좀 더 붙여달라고 하고. 알았지? 그는 본격적으로 제게 그런 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묘한 새치의 혀로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자기 말만 듣고 행동하게 했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의 말대로 했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어요. 그의 그런 말들 때문에 부모님한테 달라는 돈은 더 많아졌고, 걱정된 엄마가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여긴 어떡해? 수정아, 아니 이 남자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수정이 남자친구 이지훈입니다. 남자친구? 수정이 너 엄마한테는 남자친구 이야기한 적 없잖아. 엄마,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 급하게 엄마 호출을 받고 올라온 아빠까지 넷이서 앉아 어색한 공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수정아, 남자친구랑 같이 살게 됐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면 어떡해. 미안해 엄마. 아빠는 우리 딸이 이렇게 대바라진 줄 몰랐다. 젊은 사람들이 동거 할 때마다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딸이 이러고 있을 줄이야. 둘이 언제부터 같이 산 거야? 만난 지 반년 정도 됐습니다.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아빠, 엄청 잘생겼지? 우리 오빠 연예인 준비 중이야. 나랑 결혼할 거야. 잘생기기는 했네만 아무리 그래도 얘는 아직 졸업도 안 한 학생인데 동거라니. 게다가 결혼은 무슨. 아니 아빠, 진짜 오빠 나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네, 수정이랑 결혼할 겁니다. 결혼이고 뭐고. 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아? 학교 잘 다니고 있지. 그런데 나 결혼하면 우리 강남 쪽에 신혼집 차리면 안 돼? 뭐? 너 혹시 이 친구랑 같이 살아서 그렇게 돈 보내달라고 보챘던 거야? 아니야. 내가 쓸 데 있어서 그런 거야. 오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부모님 속 터지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제주도에 다시 데리고 내려가라고 하시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두 분도 할 말을 잃으셨어요. 자네 연예인 할 거라면서 진짜 우리 수정이랑 결혼할 수 있어? 네, 꼭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네 부모님은 같이 사는 거 알고 계시나? 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동거는 알고 계시고요. 수정아, 결혼을 하더라도 졸업하고 나중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해야 후회 안 해. 지금 당장 남자친구 좋다고 목매고 네 할 일 못하면 엄청 후회할 거야. 엄마 말 들어. 엄마도 알잖아. 나 딱히 하고 싶은 일 없는 거. 대학만 인서울 했지. 막상 학교 다니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꿈도 없었어. 지금은 그냥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 지금 내 꿈은 오빠랑 결혼해서 내조하는 현모양처야. 엄마, 제발. 네가 진짜 내 딸인지 모르겠다.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엄마와 아빠의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오빠랑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묻겠네. 자네 진짜 수정이랑 결혼할 생각 있는 건가? 네. 연예인을 하겠다면서 기혼 연예인은 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역경을 다 뚫을 자신 있는 만큼 수정이를 사랑합니다. 그럼 그쪽 어머님을 한번 뵐 수 있는가? 어른은 한번 만나 뵙고 날짜를 정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닌가? 네,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와의 결혼이라니. 그것도 엄마 아빠가 허락하는 결혼이라니. 저렇게 멋있는 이지훈의 와이프가 될 수 있다니.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까지 그의 존재를 다 알고 허락해줬다는 명목으로 그의 금전 요구는 더 적나라해졌어요. 수정아, 아빠한테 이번 달에 200만 원 더 붙여달라고 해. 200만 원? 왜? 나 원래 하던 그 연기 연습 모임 있잖아. 다음 주 회식하거든. 내가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연장자인데 애들 고기 한번 먹여줘야 하지 않겠냐? 똑같이 연습하는 사람들인데 오빠가 나이 많다고 왜 쏴? 넌 이 세계를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보다 어린애가 먼저 데뷔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뭐라도 잘해주고 잘 보이면 나중에 걔가 내 동아줄이 되어줄지 누가 아냐? 그런데 회식하는데 200만 원이나 더 필요해? 한 100만 원은 나 신발이랑 옷 좀 사고 나머지로 회식하려고 하지. 오빠, 지난주에도 옷 5벌이나 샀잖아. 너는 내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지나가다 어디서 캐스팅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닌데 나도 아빠한테 200만 원씩이나 더 달라는 건 좀 미안해. 내가 보기에 200만 원이면 너희 그 제주도 큰 야식장에서 일하는 반나절 시급도 안 돼. 너는 좀 부모님한테 과하게 미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니네같이 그 정도 부자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했을 텐데. 그리고 막말로 부모님이 미래 사위한테 투자하시는 거 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저번에 길 가다가 또 헌팅당했어. 또? 여자애가 계속 번호 달라고 쫓아오잖아. 그래서 줬어? 안 줬어. 잘했어. 고수정, 너 긴장하라는 소리야. 오빠 밖에만 나가면 진짜 피곤하다. 지금도 그런데 더 멋있어지면 여자들이 더 따라다닐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지. 연예인이 되면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지. 아무나 접근 못하는. 노는 물이 달라진다고나 할까? 오빠 진짜 나랑 결혼할 거지? 얘가 속고만 살았나? 수정아, 네가 이 정도 레벨의 나랑 사귀는데
도움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니? 얼른 아빠한테 돈 더 보내달라고 해. 알겠어. 하루는 그 사람이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우리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이거 정리하고 가자. 이게 뭔데? 서약서. 첫째, 가족 외 누구에게도 결혼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결혼 사실 발표는 이지훈의 데뷔 후 상황에 따라 이지훈이 시기와 방식을 결정한다. 둘째, 고수정은 이지훈의 데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언행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 어길 시 헤어짐의 여부는 이지훈이 결정한다. 셋째, 임신은 절대 하지 않는다. 혹시 임신하더라도 필요시까지 아이의 존재를 숨길 수도 있다. 넷째, 연예인의 생활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외출 및 외박이 잦더라도 간섭하지 않는다.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이지훈이 데뷔하기 전까지 고수정은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어때? 얘랑 나랑 결혼할 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오빠, 이게 무슨 서약서야? 나도 보험을 좀 들어놔야겠어서.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고 네가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너랑 결혼하더라도 내 연예계 생활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싶거든. 나중에 결혼한 걸 밝힌다 해도 적절한 시기에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어리석기 그지없었어요. 정말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사람 말만 전적으로 믿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약서에 사인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모자라 전보다 더 그에게 퍼주기 바빴어요. 그런 순진하고 바보 같은 저를 두고 딴짓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얼마 후 오빠의 어머니가 서울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는 그날도 역시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다며 저에게서 돈을 가져갔어요. 오빠 어머니 나 소개시켜 줄 거지? 그래,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이따 학교 끝나고 연락해. 알았어. 결혼 얘기가 나오고 오빠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다는 생각에 너무 떨렸어요. 수업하는 동안 집중도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오빠가 있다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오빠만 있었어요. 어머님은? 가셨어. 뭐? 나도 안 보고? 급한 일 있다고 내려갔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처음 뵐 수 있는 자리였는데.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오빠네 어머니가 상견례를 서두르자고 했다며 자리를 마련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마냥 기뻐 이 소식을 제주도에 전달했어요. 그렇게 해서 날짜와 시간을 잡고 고급 한식당에서 우리를 포함 부모님들이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수정이가 많이 어리고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훈이가 앞으로 연예인 돼서 크게 대성하라인데 솔직히 좀 발이 묶인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서로 그렇게 좋다고 하니 시켜야죠 뭐. 애들이 동거까지 하면서 피차 나쁜 소문나면 좋을 것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결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최대한 날짜도 빨리 맞춰서 진행하시죠. 아, 사부인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속도를 맞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멀리 계시는데 제가 수정이 걱정 말고 안심하시라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까 합니다. 네? 제가 수정이 옆에서 두 분 대신 잘 보살펴 드릴게요. 지방 정리하고 서울 다시 오려고요. 아, 그런 뜻이셨나요? 그래 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대학 때부터 서울 보낸 건데 수정이 보내고 사실 저희 부부가 하루도 마음 놓고 잔 적이 없어요. 옆에 계셔 주시면 수정이도 사부인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지 싶네요. 그런데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신혼은 신혼인데 제가 그 집 들어가서 괜히 회방꾼 되기 싫어서 말이죠. 사돈댁에서 애들 집 근처에 제 거처를 따로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집안일 다 정리하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괜찮은 가게 하나 내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보다 더 얼마나 쉽게 설명을 드려야 하려나? 제주도에서 크게 양식장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애들 신혼집은 신혼집대로 장만해 주시고 그 근처에 저 혼자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조그만 가게 하나 더 구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게 다 수정이를 위해서라는 거 아시죠? 두 분 대신 제가 부모 역할 하는 겁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걸 왜 저희가 해드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훈이가 데뷔도 하기 전에 크게 발목을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뭐 당연히 그보다 수정이를 제가 잘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요. 순간 상견례 자리에 싸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엄마와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천장만 보고 있고 어머니는 눈치 보며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희 부모님은 거의 말없이 식사만 하셨고 오빠와 어머니는 경직된 분위기를 풀려고 우습지도 않은 농담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시작과는 다르게 딱딱하게 끝나버린 상견례를 마치고 엄마와 아빠는 저를 데리고 가 말했어요. 수정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희가 동거를 했고 네가 지훈이를 너무 좋아하고 해서 정말 다 양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쪽 엄마 하는 얘기 들었지? 우리가 양식장 하는 거랑 자기가 집 가게 마련해 주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게다. 수정아, 이 결혼은 우리 그냥 단념하자. 그래 수정아, 엄마도 아빠랑 같은 생각이야. 저분은 너랑 결혼해서 사돈 맺으면 무슨 봉 잡은 것 마냥 할 게 뻔한 사람이야. 지금 이건 우리 말 듣는 게 맞아. 최대한 빨리 지훈군이랑 정리해. 저는 엄마 아빠 말에 눈물을 첨벙첨벙 흘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도 어리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네 어머니가 원하는 요구는 너무하다는 것을요. 또 그 속에 욕심덩어리를 똘똘 뭉친 시꺼먼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 앉아있는 것을 저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더 이상 제가 오빠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도 가시고 오빠만 있더군요. 오빠가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물었어요. 부모님 뭘 하셔? 우리 그래도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 장난이 좀 심했나? 오빠, 그거 장난 아니잖아. 진심이잖아.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집이랑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건데? 수정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잘 조율해 나가면 되지. 부모님한테 다시 전화 드려. 어? 우리 결혼해야지, 수정아. 오빠,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난 친구네 가서 지내다 올게. 열흘 뒤에 올 테니까 집 비워줬으면 좋겠어. 오빠 짐 다 가지고 가줘. 수정아, 진짜 왜 이래?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없다니까? 내가 너희 엄마 아빠 다시 만나서 설득할게. 어? 설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무슨 조율이고 설득이야. 그럼 너 진짜 나랑 이렇게 헤어지겠다는 소리야? 수정아, 솔직히 너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 엄청 좋아하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냥 나랑 있어. 아직도 자신을 무기로 제 자존감을 갉아먹으려는 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 바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친구네 집으로 가는 동안 길 잃은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갔어요. 걱정돼서 마중 나온 친구를 보자마자 안고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제게 빨리 보여줄 것이 있다며 집으로 데려갔어요. 수정아, 나 아까 너한테 전화 받고 소름 돋았잖아. 오빠랑 진짜 헤어진 거 맞아? 모르겠어. 아직 많이 좋아하는데 우린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사실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오빠를 좋아하고 결혼할 거라고 신나해서 그동안 말 못했어. 너한테 이거 들려줄게. 친구 지은이가 제게 들려준 건 핸드폰으로 녹음한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소리였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 두 사람은 오빠와 그 어머니였어요. 지은이 너 진짜 저 어린애랑 결혼할 거야? 너 쟤 때문에 데뷔하는데 지장 생기는 거 아니야? 엄마, 나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수정이 쟤랑 지금 결혼하면 완전 개이득이야. 뭐가 이득인데? 쟤네 집이 제주도에서 엄청 큰 양식장을 해. 내가 몰래 알아봤는데 사이즈가 엄청나. 버는 돈도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액수 이상이야. 제가 지금 어려서 지네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아. 걔랑 언니랑 딸 둘밖에 없는데 언니는 중국에 나가 있고 내가 일찍이 그 집 사위가 되면 어떡했어? 어? 엄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집 재산 대부분이 너한테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 수정이 쟤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껌뻑 죽는다니까? 쟤는 그냥 내 아바타고 내가 숨은 실세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뭐해? 너 연예인 한다며? 저 양식작집 사위가 되면 뭐하냐고. 엄마 잘 들어봐. 이게 내 빅피처야. 내가 수정이한테 각서까지 받았어. 내가 연예인 되면 내가 밝히고 싶을 때 결혼한 것을 밝히겠다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결혼한 것을 숨기고 연애 활동을 시작하겠지. 원래대로라면 돈 벌려고 죽으나 사나 했겠지만 쟤만 있으면 나는 활동을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단 말이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흐름 탄 다음에 딱 결혼 발표를 하는 거야. 인기가 최고조에 있을 때 유부남인 거 밝히면 연예계에서 그냥 매장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엄마, 요즘 TV 봐봐. 유부남이 활동 더 활발하게 하는 거 몰라? 사랑꾼 이미지 이런 거 하나 잘 되면 대한민국 여자들 다 환장해. 그리고 갓난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TV 프로그램 몇 개씩 맡고 그러잖아. 게다가 요즘 연예계는 이혼해도 환영받는다니까? 매장될 일은 죽어도 없다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묻힌다고 해도 또 어때? 수정이네 재산이 있는데. 난 그냥 데뷔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만큼 받고 놀다가 배짱이처럼 띵까띵까 또 놀면 된다니까. 어머,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좋니? 그 먼 미래까지 미리 다 생각해 놓은 거야? 엄마 아들이 잘 되면 누가 좋아? 엄마도 좋지. 지금 당장은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저 조그만한 애랑 결혼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멀리 보란 말이야. 다 나 좋고 엄마 좋은 일이라는 거지. 어쩜 좋아 아들. 엄마 벌써부터 부자 된 것 같아. 엄마는 우선 빨리 내려가서 집이랑 가게 정리부터 해. 내가 수정이한테 엄마가 빨리 상견례 하잔다고 할게. 쟤네 부모님이랑 상견례 할 때 엄마가 우선 수정이 핑계로 서울에 있을 테니까 집이랑 장사할 수 있게 마련해달라고 슬쩍 얘기해봐. 그게 먹히면 이제 저 집은 우리 호구야. 앞으로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엄마, 그럼 빨리 내려가서 부동산부터 봐야겠다. 잘난 아들 든 덕에
내 팔자가 다 피게 생겼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게 네 휴대폰에 있냐고 물었죠. 지난번에 카페에 가서 과제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랑 네 남친이 커피 들고 와서 내 뒤에 앉더라고. 인사하려다 말았거든. 그런데 하필 등길이 가까이 마주대는 자리였어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그쪽으로 가까이 대고 녹음했어. 듣다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 그럼 진작에 나한테 알려주지 그랬어. 말했잖아. 네가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찬물을 끼얹겠어? 나도 고민 진짜 많이 했어. 너 만날 때마다 말해줘야지 했는데 막상 만나면 입이 안 떨어졌어. 미안해, 수정아. 친구 지연이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연이는 제게 미안해서, 저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서 말이죠. 그때였어요. 제 SNS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 기막힌 상황도 놀라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한꺼번에 터지더군요. 네가 고수정이니? 누구세요? 나 이지훈이랑 만났던 앤데. 네? 지훈 오빠를 아세요? 불과 지난주까지 사귀었던 사이야? 무슨 소리세요? 지난주라뇨? 너도 당황스럽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이지훈 그 새끼가 너랑 같이 만나고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지훈 오빠는 저랑 같이 동거까지 했는데. 나한테는 부모님이랑 산다고 하고 매번 데이트하고 헤어졌었거든. 네가 메인이긴 했나 보다. 메인이라뇨. 나는 서브 여친이었다고. 그런데 상관없어. 나도 걔 얼굴 반반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만났던 거거든. 근데 걔랑 같이 있다가 우연찮게 너한테 온 카톡을 봤어. 저랑 한 카톡을요? 넌 당연히 나랑 있는 줄 몰랐겠지. 그런데 그 내용 보고 걔한테 바로 헤어지자고 하고 너한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왜요? 네가 그 새끼한테 상견례 장소랑 시간 알려주면서 뒤에 하트까지 붙여서 보냈는데 갑자기 열도 받고 네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 걔한테 바로 이거 뭐냐면서 따져 물으니까 자기 결혼할 여자 있다고 하더라. 집에 돈 겁나 많은데 자기한테 벌벌 기는 여자라면서 엄청 자신있게 말하길래 그 자식 정체를 너한테 꼭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해서 이렇게 연락한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죠? 야, 내가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너 같은 꼬맹이한테 이런 메시지나 보내겠니? 내 SNS 들어와서 보면 알겠지만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 걔도 나도 그냥 재미 좀 보려고 서로 잠깐 만났던 건데 그놈 말하는 꼬락서니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지. 상견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너 그놈한테 푹 빠져서 결혼 얘기 오가는 것 같은데 그 쓰레기한테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걸? 그 여자는 바로 제게 오빠와 함께 찍은 커플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가끔 새벽까지 연기 연습을 한다고 했던 날, 잡지 촬영이 들어와서 지방에 갔다 온다며 외박했던 날들 모두 이 여자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당장 쫓아와서 그놈을 패버리겠다는 부모님을 말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와 결혼을 빌미로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건 그 사람이지만 저 역시 외적인 것만 보고 푹 빠져 어리석었던 잘못이 있는걸요. 그 사람에게 매달렸던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아주 빨리 식었어요. 이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며칠 후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상견례 자리의 실수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화난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은 SNS 속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라며 무릎을 꿇길래 저는 바로 차갑게 나와버렸어요. 뒤돌아서며 어깨를 늘어뜨린 그의 뒷모습을 보니 여태껏 내가 저런 찌질이를 좋아했구나 싶어 제 머리를 쥐어박고 싶었어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용서를 빌며 다시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아주 깨끗하게 거절하고 차단까지 했어요. 제 친구는 인터넷에 그 사람 신상 공개해서 나중에 연예인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 피웠지만 왠지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고요. 하지만 제 복수는 하늘이 대신해 준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랑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은 못 버렸었는데 그걸 이용한 한 기획사한테 된통 걸려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연습생으로 키워주는 비용으로 1억인가를 요구해서 그 엄마 돈까지 가져다가 바쳤는데 한 푼도 못 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연예인 데뷔는커녕 나이도 많고 실력도 부족해 드라마 보조 출연이랑 다른 아르바이트 몇 개를 하면서 죽어라 빚 갚고 있나 보더군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니까 본인들 눈에서도 피눈물이 나나 봐요. 여기까지가 제 철없는 어린 시절의 파운 스토리랍니다. 저는 지금 졸업하고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집에 돈도 많은데 왜 그런 회사를 다니냐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 무탈한 일상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 할 것 같아요. 잘생기고 키 큰 남자들을 보면 아직도 자꾸 고개가 돌아가는 걸 붙잡느라 힘들다니까요. 제가 외모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시고 항상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집안일을 하면서 사연 살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연 살롱의 청자예요. 지난 몇 년간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며 재미도 감동도 얻곤 했는데 사실 제 인생은 그저 평탄하고 무료하게 그지없었기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제게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전 불과 몇 개월 전에야 늘 평지 같던 제 인생길에 험난한 골짜기도 심한 폭풍우도 만나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저보다 더한 일들을 겪었을 다른 사연자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더군요. 저보다 힘든 삶을 사셨던 인생 선배님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소소한 재미를 누군가는 위로를 얻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봅니다. 이 사연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연 살롱에 올라온다면 부디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6살이라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살림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제가 그전까지는 남들에 비해 평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넉넉한 집안의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서 학창시절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바로 취직에 성공했거든요. 26살에 이미 주임직을 달고 있었고 다니게 된 회사 역시 꽤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던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을 시작으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죠. 남편에게 처음 프로포즈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망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이 문장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은하야, 결혼은 진짜 현실이야. 너 아무리 2년 연애했다지만 지금 나이 너무 어린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은하 너는 대학 다닐 때도 연애 꼴랑 한 번밖에 안 해봤었잖아. 꽃다운 26에 꼭 유부녀가 되어야겠니? 라며 절 말려도 저는 밝게 웃으면서 에이,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운 하나는 타고난 인생이잖아. 그리고 오빠 얼마 전에 과장 달았어. 그 나이 치곤 엄청 일찍 단 거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날 굶기기야 하겠니? 라고 대꾸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 해맑은 대답에 더는 뭐라고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도 시월드니 이런 단어와는 전혀 접점이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절 너무나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칙칙한 집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집안이 아주 환해지는구나. 어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고운 배필이 생겼을까? 시어머니는 남편 나이를 생각하면 연세가 꽤 있으신 편이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집 오신 이후에 어렵게 임신의 성공에 가지게 된 늦둥이였다고 해요. 게다가 남편은 집안의 장손이기도 해서 남편을 낳는 순간 고된 시집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며 남편을 늘 복덩이라고 부르시곤 했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꿈이셨고 능력만 된다면 딸도 낳고 싶으셨다면서 절 보고 막내딸이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절 눈에 띌 정도로 예뻐해 주셨고 저희 아빠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안사돈이 이렇게 저희 딸을 딸처럼 챙겨주시니 마음이 한결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아들을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한데 안사돈처럼 살갑게 대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애들 엄마라도 살아있다면 같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얘기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 사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도 은하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잘 못하고 그간 밝게만 살아왔던 것 같은데 혼자서 고생 참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딸이 워낙 천성이 밝고 낙천적이라서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은하 하늘에 계신 사부인모까지 친엄마처럼 잘 돌볼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재상이 저희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사이도 이렇게 좋으니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었죠. 신혼 1년 차까지는 저는 회사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결혼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결혼이 너무 좋다고 적극 권유를 하고 다녔어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기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생활이 활력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결혼 2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결혼은 냉혹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죠. 첫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은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너무나,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방문해 선물을 드릴 때도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어쩜 이런 귀한 선물을 또 사왔니? 역시 우리 아들이 내 취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선물을 사온다니까. 아가, 우리 재상이랑 같이 선물 고르기 너무 편하지 않았니? 네, 회사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선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남편이 적당한 가격선에서 센스 있게 잘 고르더라고요. 야, 너는 좋겠다, 야. 이렇게 센스 있는 남편 둬서. 사실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잘 벌기는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케어를 하느라 여윳돈은 제가 더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도 신혼여행과 거기서 사온 선물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부담했는데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저렇게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뚜렷하게 불만을 가지기엔 애매했어요. 저한테 무슨 나쁜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따로 연락을 수도 없이 자주 하시는 건 또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당신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 1, 2년이 넘어가 버리니 저는 매번 제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은 채 그저 당신 아들 칭찬, 아니 아들 찬양만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아무래도 저희 부부도 사람인지라 살면서 이래저래 다툼이 생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대응 방식이 점점 진절머리가 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때마다 알았는지 싸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문자가 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래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다. 회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해주렴. 가정이 평화로워야 우리 재상이가 일도 더 잘하고 돈도 더 잘 벌어올 것 아니니. 그래야 너도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고 말이야.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꼭 둘이 화해하도록 해. 우리 예쁜 은하가 잘 해내리라 믿어. 말만 예쁘게 하다 뿐이지 결국 무조건 저더러 먼저 화해를 하라는 말이었죠. 어떤 내용으로 다퉜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희 부부의 싸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마저도 제 딴에는 처음 신혼 1년 동안은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2년 차에 말한 건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꾸해버리니 감정의 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당신 또 우리 싸운 거 어머님한테 일러 바쳤어? 아니, 무슨 남자가 여고생도 아니고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곧바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쳐? 우리 둘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럼 엄마가 맨날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어? 나보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아님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애초에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가 안 싸웠으면 될 일이잖아. 뭐라고? 어제 내가 한 얘기들은 다 귓등으로 들은 거야? 당신이 내 카드 내역까지 감시하고 잔소리하는 건 어머님한테 얘기했어? 꼴랑 월에 2, 30만 원 쓰는 거 같고 일일이 카드 내역 확인하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게 잘못된 거야? 애초에 감시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감시라니,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말랬지. 같이 상의를 하자는 거잖아. 아니,
당신은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굴어. 그거 보여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뭐 꾸중을 하셨어, 욕을 하셨어. 그냥 잘 지내라 한마디 하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냐고. 연애를 시작한 때부터 결혼한 이후까지 남편은 항상 제 눈에 자상하고 든든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쫌생이 같고 답답한 소리만 하는 꼰대가 되어가더군요. 나이 차이도 고작 4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어찌나 그렇게 지 말만 맞다고 우기며 고압적으로 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 일일이 잔소리하는 것도 돈을 자기가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커피 먹고 가끔 식사 같이 하는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 계획도 바로 세우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넘쳤으면 넘쳤지 부족할 건 없었거든요. 게다가 먼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지 남편한테 한 얘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내용을 알게 되곤 했죠. 그러니 제가 무서워서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아휴 무슨 이런 말까지 했어 하는 생각만 하고 넘어갈 만한 일들만 벌어졌는데 결혼 3, 4년 차가 넘어가니까 점점 벌어지는 일들이 규모가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당시 남편은 부장직을 달면서 원래 있던 부서에서 기획부서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남편만 승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컸던 시기였죠. 그래서 원래 마케팅 소속이었던 저희 팀원들도 대부분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남편과 한 부서 식구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하는 일이 그다지 겹치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할 뿐 업무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한 식구가 되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붙어있게 되니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태연해 보였는데 저는 혹여라도 책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바짝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가 부부인 걸 다 아는데 괜히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슨 뒷말이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런 긴장감도 잠시. 새 부서에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저는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막연히 기획 쪽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해보게 되니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첫 프로젝트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저는 열심히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제가 간만에 열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어느 날은 남편이 잠자리에 들면서 일이 재밌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아니, 당신 원래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마치 신입사원 보는 것 같고 좋으네. 근데 혹시 내가 있다고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면 좀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서 그런 거야. 처음 이쪽 일 시작할 때는 마케팅 홍보 업무가 재밌고 좋았는데 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획 쪽 일에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 그런데 이 기회에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서 그래.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도 많이 샘솟고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원래 관심이 많던 분야라 더 의욕이 생겨. 그래? 잘 됐네. 어떤 아이디어인데? 팀원들한테도 얘기해봤어? 아니, 안 해봤지. 우리 팀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고 해오던 일만 오래 하던 분들이어서 아마 젊은 친구들 감성을 공감해주지 못할 거야. 좀 생각이 유연하지는 못한 면들이 있어서. 그래? 몰랐는데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뭔데?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제가 구상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전부 들려줬고 남편도 참 좋은 생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칭찬에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 프로젝트 회의 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만든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이 제가 아닌 제 남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일이야 이 바닥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흔한 일이니 놀라울 것도 없지만 저는 그런 일을 제 남편한테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말이 툭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제 걸 발표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인 거죠. 지금 아이디어 제공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제대로 진행시켜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김주임은 따로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당연히 아이디어 제공자가 중요하죠. 그게 나중에 인사평가에도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의 분위기는 곧바로 싸해졌고 숨소리 하나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하지만 저 역시 표정이 안 좋았던 건 매 한 가지였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이 저한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이 그 상황에서 폭탄 같은 말을 던져버려 제 사회생활을 폭파시키고 말았어요. 네, 그럼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중요하죠. 젊은 김주임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나이 차이가 있는 다른 팀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면서요. 김주임 말처럼 아무래도 나이대도 비슷하고 직급도 있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남편의 말에 저와 함께 몇 년간 일해왔던 팀원들이 전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던 건 사실 그 사람들을 욕할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제가 마치 뒷담화라도 한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저는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의 말을 정정하자니 그건 또 그것대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굴기엔 팀원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랭했거든요. 종종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던 자리에 절 부르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고 예전처럼 업무 중 간단한 담소를 나누는 일도 사라지고 말았죠. 저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물론 그 회의날 당일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며 대판 싸웠죠.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아까 그거 뭐야? 제정신이야? 남의 아이디어 훔쳐간 주제에 팀원들 다 보는 앞에서 뻔히 오해 살 만한 소리를 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일터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그래. 회사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남편 길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딴 시답 짜는 걸로 딴지나 걸고 앉아있어? 안 그래도 우리 같은 부서 되면서 사람들 시선 모이고 있는데 회사 생활을 이딴 식으로 망치냔 말이야. 뭐? 시답 짜는 거? 그럼 당신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됐잖아. 그렇게 시답 짜놔서 훔쳐갔냐고. 세상에. 내가 부하 직원 아이디어 훔쳐가는 날강도들을 몇 번 봐오긴 했다만 그게 내 남편일 줄은 몰랐네. 네 와이프한테까지 그딴 짓을 하고 싶었냐? 그것도
직원들이랑 멀어지라고 이간질까지 시켜가면서. 어쭈? 말 조심 안 해? 어디 남편한테 날강도 같은 소리를 짓거려. 그리고 내가 없는 소리 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팀원들 다 늙어서 이해가 딸린다고.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사실이라니. 내가 언제 그딴 식으로 저급하게 말했냐고. 이건 그냥 당신이 나 엿먹이라고 하는 짓이잖아. 그래. 내가 너 하는 꼴이 괘씸해서 말 좀 세게 나갔다. 와이프가 돼갖고 남편 내조는 못할 망정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말대꾸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벌 좀 줬어. 그게 뭐?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뭐? 괘씸? 내가 당신 애야? 내가 진짜 당신 부하라도 되냐고. 막말로 부하 직원한테도 이딴 식으로 구는 거 그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당신은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해서 그딴 하대를 하는 거야? 나 당신 와이프야. 우리 부부라고. 그래. 한 팀이니까 더 열받는 거야. 지금 나만 잘 되겠다고 이래? 당신이 대리 달아서 오르는 월급이 더 많겠냐? 내가 팀장 달아서 월급 오르는 게 더 많겠냐? 그 간단한 계산이 안 돼? 여자가 회사에서 직급 올라봤자 얼마나 더 오르겠냐고. 장래가 더 밝은 쪽에 몰아줘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거 아냐. 저희는 그날 목이 다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지만 누구 하나 의견을 굽히는 법이 없었고 결국 그 상태 그대로 냉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처럼 그 냉전 모드가 풀리질 않았죠. 한 2, 3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김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평소엔 문자만 하셨던 양반이 전화를 하더니 첫 마디부터 너 당장 혼자 있는 대로 나와서 내 전화 바꿔라 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명령을 내리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시니 당연히 저도 참지 않고 한마디도 지지 않았죠. 너 재상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좋은 말로 잘 타일렀는데 대체 CM이 말을 뭘로 들은 게냐? 어떻게 네 남편한테 그 지경까지 막장일 수가 있어? 어리다고 좋게 좋게 봐줬더니요.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한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느냐 이거야. 제가 무슨 띠동갑 아저씨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꼴랑 4살 많은 남편을 어르신 모시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라니 그 표현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저희 부부 한 번씩 싸울 때마다 연락하시는 것도 안 그래도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남편 말만 듣고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무작정 혼낼 생각만 하세요? 그것도 그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말로요. 뭐라고? 어머, 얘가 아주 지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디서 며느리가 되먹지 못하게 시애미한테 언성을 높여. 남의 아이디어 훔쳐간 것도 남편이고 팀원들과 사이 멀어지도록 교묘하게 이간질한 것도 남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피해자라고요. 그럼 제가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굴든 아무 반응도 없이 잠자코 피해를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말하는 아내의 도리냐고요. 언제는 딸처럼 돌보겠다면서 어머님은 어머님 딸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런 수모를 겪었어도 지금 같은 소리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부터 잘 돼야 아내도 잘 되는 법이야. 네 남편이 너보다 버는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해. 아니 왜 자꾸 돈돈거리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냐고요. 저희가 돈이 모자란 부부도 아니고 저희 나이에 서울에 집도 있고 차도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그냥 제 커리어를 쌓고 싶은 것뿐이라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가 제 힘으로 정직하게 커리어 쌓는 걸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나 하는 게 그건 남편 된 도리예요 그럼?
어머님이 감싸고 돈다고 그딴 행동이 남편 된 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니네 집 돈 많다고 시애미 앞에서 유세하는 거야 뭐야? 돈이 왜 안 중요해? 어? 네 그깟 알량한 자존심보다 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훨씬 귀한 거야.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언제 저희 집 돈 많다고 유세를 떨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하죠. 저희 결혼식 때 저희 집에서만 돈 대고 저희 신혼집도 저희 아빠가 해주신 거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생색낸 적 있어요? 남편 월급 가지고 매번 생색내는 건 오히려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치긋치긋한 돈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사회적 체면이랑 경력이 걸린 문제예요. 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를 내시게만 하셨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 얼마나 혈압이 올랐던지 머리가 얼얼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때 이후로 저희 가족관계는 냉랭하기 그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서로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모두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집안 분위기는 삭막하지 회사 생활은 가시방석이지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다 보니 저는 스트레스성 위험이 생길 정도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니 식사를 회사 내에서 죽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예전에 같은 팀으로 일하던 분이 혼자 밥을 먹는 절 발견하시고 다가오셨어요. 어머, 자기 왜 죽을 먹고 있어? 어디 아파? 속이 좀 쓰려서요. 오랜만이에요, 대리님. 오랜만이네. 아니, 난 요 근래 주변 식당에서 다른 분들은 가끔 봤는데 자기만 안 보이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절 잘 아시는 분이지만 그때의 상황은 잘 몰랐던 분이 순수하게 절 걱정해 주시자 저는 그때까지 쌓여있던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감사하게도 제 곁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내가 사실 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새로 옮긴 쪽에서 일해보니까 사실 강부장 평판이 좋진 않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아래 직원들 아이디어 다 뺏어가고 자기 실적 챙기는 게 급급한 걸로 유명했대. 나이에 비해 승진이 엄청 빠르다던데 그게 황이사 라인 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거라던데. 아부는 떨어야 하고 돈도 능력도 아니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짓을 좀 많이 했나 봐. 괜찮아요.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됐거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런 말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상사이기 전에 은하 씨 남편인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나도 욱해서 그런 거야. 이미 회사 내에선 다 알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라 은하 씨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알아두라고. 우리 팀 박 대리는 신입이었을 적에 점심시간마다 강 부장 차 끌고 가서 기름 넣고 세차까지 하고 왔다더라. 본인 돈으로. 저는 이미 남편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 더 경악스러웠어요. 그 정도까지 인성이 바닥인 남자일 줄은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저 스스로 자괴감마저 들었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모두 탈탈 털리게 된 순간이었죠. 남편은 그동안 부하 직원들에게는 말도 못할 정도의 갑질을 해왔던 건 물론 윗사람한테는 골프장이며
유흥업소까지 따라다니며 아부를 해왔다고 해요. 안 그래도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출장이니 야근이니 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긴 했었거든요. 그 내막을 전부 알게 되니 저는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을 고민하고 이혼 변호사랑 깊은 상담도 했었죠. 그리고 혹시 몰라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등 배우자로서 유책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불행을 모두 잠재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아빠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왜 항상 불행은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오는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충돌사고가 났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셨죠. 저는 병원에서 똑같이 창백한 얼굴의 동생을 만났던 것까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동생 역시 정신 못 차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그동안 저희 삶에 치여 사느라 아빠를 자주 뵙지도 못하고 잘 챙겨드리지도 못한 게 그렇게 한이 돼요. 자꾸만 울음이 나더군요. 남편 역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왔는데 이때만큼은 서로 싸우던 걸 전부 잊고 그래도 절 챙겨주더군요. 시어머니도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오셨죠. 아빠가 평소에 인망이 워낙 좋으셨기에 첫날 조문객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기에 밤 12시가 넘어가니 전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뭘 먹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울다가 이것저것 처리하다가 보니 당연한 결과였죠. 마지막 조문객이 가시고 저는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어 뻗어버렸어요. 머리가 닿자마자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든 것 같은데 몸이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1시간 정도만 죽은 듯이 자다가 벼랑간 번쩍 눈이 떠졌죠. 그런데 문 밖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피곤한 와중에도 두 사람의 얘기는 또렷이 들려왔어요. 그래, 가실 때도 가해자가 아닌 게 그게 다행인 거지. 피해자였으면... 아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우린 이익을 챙겨야지. 가해자면 휘청이는 게 아니라 그때 나 진짜 망해 엄마. 그래도 장인어른이 가시는 길까지 나한테 큰 선물 주고 가시네. 그래, 그 큰 빚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니까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 내가 제 은하 볼 때마다 얼마나 여기 명치가 깝깝해오고 머리가 다 아팠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장인어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요즘 매일같이 인생이 재미없다가 갑자기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럼 이혼은 언제 하려고? 상속 처리 끝나고 해야지. 장인어른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거 반의 반만 받아도 훨씬 살만해질 거야. 아휴, 이제 고생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야 좀 발 뻗고 자겠네. 에휴, 이거사. 재산 분할 다 처리되고 나면 다시는 주식이니 뭐니 그딴 거 하지 말어. 알겠어? 내가 우리 집 담보까지 잡아가면서 사돈 앞에서 빚이나 지고. 아휴, 이 나이에 아주 너 때문에 별짓을 다 해. 그래도 이렇게 잘 풀렸잖아. 나 이제 앞으로 주식 안 해. 그냥 회사에서 줄 잘 서서 빨리 승진이나 해야겠어. 역시 월급만한 게 없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저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빠가 돌아가신 당일날
그것도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좋다고 히덕거리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시 뒤 갈아입을 속옷을 가져와야겠다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렀다 오는 길에 저희 아빠 집에도 들러서 처형증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당장 상복을 벗어던지고 동생부터 찾았습니다. 밖에 있던 동생은 눈이 동그래진 채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일단 아빠 집에 가야 한다며 택시부터 탔죠. 그리고 전화로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방금 들었던 그 대화까지도요. 동생 역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며 길길이 화를 냈고, 이곳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며 절 안심시켜 주었어요. 전 아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이며 책상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은 아빠의 금고 안에 있었어요. 돌아가신 엄마 생신으로 비밀번호를 한 번에 맞춘 저는 금고 안에 있던 비상금과 여러 통장, 차용증들을 전부 챙겨들고 일단 집을 나왔는데요. 나와서 확인해보니 이 미친 인간이 아빠한테 무려 11억이라는 거금을 빌렸더군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그렇게 남편 대우를 받으려고 진상을 부렸던 거고요. 차용증은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고,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저는 잠시 동생 집에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계속 상담을 해오던 변호사님께 달려갔어요. 남편이 어디냐며 연락이 왔지만 전부 무시했고요. 변호사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유책 사유로 삼아 이혼 소송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차용증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든 증거를 변호사님께 맡긴 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동생한테는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다고 짧은 눈빛으로 소통을 하고, 전 그 이후로는 남편 새끼와 늙은 시모의 시선이나 말은 깡그리 무시한 채 아빠 장례식을 온전하게 마쳐드렸어요. 모든 가정이 끝나고 난 뒤 화장터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친척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저희 가족만 남게 되었을 순간이었어요. 두 사기꾼들은 벌써 저와 동생을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보더군요. 저희가 그동안 두 사람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처남은 이제 가봐. 고생했어. 그리고 지금 정신없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버선발로 달려와준 매형한테 그딴 식으로 구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이번만 봐주겠어.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해. 가정교육 못 받고 자는 인간도 아니고 말이야. 하, 가정교육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댁은 남의 집 돈 빌린 주제에 마누라 앞길 막으라고 교육받았냐? 뭐? 처남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아빠 방금 모셔놓고 왔는데 뭐? 가정교육? 참나. 제 말이 다 맞아. 당신은 그렇게 잘난 가정교육을 받아서 남의 꿈도 돈도 그렇게 다 뺏어먹고 살았냐? 아니다. 어머님이 직접 대답해보세요.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도둑놈처럼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너 정말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른한테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매가 쌍으로 아주 대먹지 못해갖고는 지금 누구더러 도둑이네 만에 짓거리는 거야. 누구긴요. 아줌마랑 아줌마 자식한테 하는 소리죠. 지도는 어디 유흥업소니 접대자리니 그딴 데다가 펑펑 쓰고 주식으로 빚이나 지면서 우리 아빠 돈 12억은 우스웠어요?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 돈도 빌려가서 안 갚을 속셈이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변제기일은 이미 한참이나 지났는데 11억 중에 단 한 푼을 안 갚았더라.
그러면서 상사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주식할 돈은 있었나 보지? 그래놓고 나한테 아내의 도리니 뭐니를 들먹여? 너나 채무자의 도리를 다 해. 여보, 잠깐만. 진정 좀 해. 당신 너무 흥분했어. 일단 우리 식사부터 하고 차근히 말로 해결하자. 어? 저놈도 지금 둘 다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어디서 개수작이야. 입 손 안 나? 잔대가리 굴릴 생각 말고 당신이 어때? 아빠한테 저질러 왔던 거 다 책임질 준비나 하라고. 알겠어? 식사 같은 소리 안 해. 당신이 지금 한가하게 밥이나 처먹을 때야? 당장 집에 들어가서 짐이나 빼. 거기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잖아. 어이 아줌마. 아줌마도 당장 집에 가서 정리부터 하세요. 야, 너 진짜 돈 많은 집안 딸이면 다야?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 그니까 네가 애초부터 남편 기 잘 살려주고 사회생활 잘하게 내줘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애초부터 자기 일 정직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짐 정리하기 싫으면 관둬요. 당장 뱉어낼 11억이 있나 보죠? 그럼 바로 추심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요. 엄마, 가만히 좀 있어. 여보, 잠깐만 나랑 대화 좀 해. 여보.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동생과 함께 빠르게 두 사람을 벗어나 동생 차를 타고 동생 집으로 와버렸어요. 어릴 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어도 이럴 땐 남동생이 아주 든든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시댁을 신나게 털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11억은커녕 재산 자체가 마이너스였던 남편 놈과 늙은 시모는 속수무책으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채권 추심으로만 해도 두 사람은 저에게 찾아온다고 물을 끓고 빌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 사람들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남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어요. 제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이혼 증거만 찾지 않고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거든요. 제 설득에 모두 용기를 내어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 장례식이 끝난 타이밍에 신고를 할 만큼의 증거가 모였던 것이었죠. 남편은 순식간에 회사에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공대였던 상사들은 전부 남편을 외면했고 아래 직원들은 남편을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저는 팀원들과 그간 쌓였던 오해를 모두 풀고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좌천이나 다름없는 인사발령을 받게 된 남편은 책상에서 짐을 빼면서 절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다가오더군요. 굳이 사람들이 다 보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좋냐? 집에서도 짐 빼서 내쫓고 회사에서도 짐 빼서 내쫓으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네 남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니까 아주 꽃이냐고. 내가?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만신창이가 된 건 당신 그 오만한 도둑놈 심보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뭐? 만족하냐고? 어이가 없네.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어. 당신이 제대로 이혼을 당하고 당신 엄마 집 경매로 내놓은 것도 완전히 팔린 다음에야 난 만족할 것 같거든. 그 말인즉슨 나 아직도 당신한테 화 안 풀렸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이딴 식으로 회사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자기 짐을 들고 불이 나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한지 제가 저런 인간의 아내로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이 너무 쪽팔리기까지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요.
저는 아직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기도 했고 시어머니 집도 차차 경매가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모래성 위에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놓은 건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라는 파도 한 방에 남편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시모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사람의 과욕과 허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비록 저는 회사 내 유명한 돌싱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에만 전념하려고 해요. 제 진짜 실력과 진짜 인생을 갖고 나가야지 그 두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길거리에 나앉지 않겠더라고요. 앞으로 홀로 서기를 해나갈 제 여정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앞으로의 나날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